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방송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미증시 애프터마켓 실시간 흐름부터 간밤에 있었던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국내와 일본 증시 개장 점검과 아시아 증시 전략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글로벌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들어와 주셔서 인사를 건네주셨는데 채널 오신 김에 꼭 구독 설정과 알림 설정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보시면 저희 방송을 만드는 모두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되니까요. 아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이름을 따서 오하글 모닝, 글로벌 모닝이라고 외쳐주시고 계신데 저희는 간밤의 시장 상황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 우선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동안 저희가 이제 8월 말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과 관련해서 뭐 알리바바나 바이두와 같은 이 중화권 기업들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 분명히 확인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중화권 증시 투자 포인트 그리고 현지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주 특별한 손님 모실 예정이니까요. 잠시 후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그 전에 미국 시장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발언, 특히나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와 관련된 발언도 또 나왔고요. 이에 앞서 미증시는 내림세로 3대 지수가 또 한 번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숨고르기 장세가 좀 이어지는 가운데 나스닥이 0.5% 내렸고요. 업종별, 섹터별로도 좀 약한 업종이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를 비롯해서 시장은 어떤 내용들에 반응을 했고 또 기업들은 어떤 이슈를 내놨는지 오늘도 새벽 요정 두 사람과 함께합니다. 김예림, 김지윤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한 주를 마무리하는 네, 드디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드디어의 저희 진심이 좀 많이 담겨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오늘 힘차게 오늘 아침까지 마무리를 해드려야 여러분들도 저희도 함께 또 푹 쉴 수 있겠죠. 간밤의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결론적으로 약세가 더 짙은 한 주가 좀 되어가는 맞습니다. 모양새입니다. 어제 간밤의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이제 막히네요. 자꾸 약세 구간에 진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목임입니다. 네, 오늘장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공개됐죠.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3.8%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미국의 경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민간 지출 부문 증가율이 2.5%로 좀 크게 오르면서 미국의 경제가 2년 만에 가장 탄탄한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오늘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죠. 미국의 경제가 견조하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가 등장했지만 여전히 AI 밸류에이션, 이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는 씻지 못했고요. 네. 오히려 금리나 기대감까지 한 발 멀어지면서 오늘 증시는 약 한 달 만에 저희가 방송 시작한 후 처음으로 약간 가장 긴 약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는요.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가 약 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요. 그동안 우려됐던 고용 지표도 오늘 크게 개선된 모습이었죠. 또 오늘 공개된 미국의 8월 내구재 수주까지 지난달 대비 2.9% 증가했는데요. 경제 지표가 개선됐다는 게 드러나자마자 오늘 전반적인 국채 금리는 튀어 올랐고요. 이후 진행된 미국의 7년물 국채 입찰 수요까지 또 매우 부진했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국채 금리는 상승세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는 4.17%의 거래를 마무리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도 3.66%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 가장 눈에 띄게 튀어 올랐던 건 바로 미국의 달러화였죠.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는 하루 만에 98선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좀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요. 어제 한 달 만에 1,400원을 웃돌았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야간 거래에서 한때 1,410원까지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달러 강세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고요. 수급이나 수출 기업들의 움직임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추석이잖아요. 이 장기간의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 향방이나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주시해 보셔야겠는데요. 네. 오늘 N달러 환율은 149엔 후반에 거래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1,409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과 또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오늘 금선물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상승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금선물은 0.33% 상승한 3,780달러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시황도 확인해 보실까요?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9천 달러 선에 거래되면서 11만 달러 아래로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경우 좀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죠. 3,901달러의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들어가면서 국제 유가 역시 장중 낙폭을 키워갔는데요. 다만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막판에 반등을 시도했고요. 결국 보합권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세는 조금 FOMC 이후에 계속해서 좀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봤고 지금 시장에서는 AI 거품론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뭐 아니다, 전혀 그런 뭐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불거지면서 bad is good이었다면 good is bad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김예림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셨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애프터마켓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 화면과 함께 현재 주가지수 선물 시장에서의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 뭐 보합권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선물만이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도 소폭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큰 등락은 없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종목별로는 애프터마켓에서 어떤 흐름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김지윤 아나운서와 함께 현재 애프터마켓 종목 바로 마켓무버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이 거래량을 보시면 2위에 오픈도어가 자리한 모습입니다. 오픈도어 관련해서는 소식이 따로 있었는데요. 트레이딩 회사인 제인스트리트가 오픈도어 지분 5.9%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픈도어 주가는 오늘장 10%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지금 시간에서도 2%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인텔이나 그리고 엔비디아, 애플, 그리고 아마존 같은 대형 기업들이 자리에 있고요. 상승률 순위도 보시면 1위에는 탑킹 윈이라고 하는 종목이 17%대 상승세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2위에는 어퀘스티브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이 17%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대체로 다 10달러 미만의 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현재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락률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락률 1위로는 콘센트릭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이 21% 넘는 낙폭 그려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리오 헬스라는 종목이 18%대 넘는 낙폭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애프터마켓 마켓 무버 살펴봤습니다. 지금 김지윤 아나운서가 짚어드린 대로 조금 몸집이 작은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에 있었는데 채팅창에서 진선님께서도 저가주가 힘낸 하루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기에 리튬 아메리카스 두 자릿수 상승불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 인텔과 애플의 상승률도 확인을 해주셨네요. 여기에 오늘 채팅창에서는 애플과 팔란티오 오늘이 막차입니다 라는 채팅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저희는 그렇다면 이제 애프터마켓 특징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코스트코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애프터마켓 흐름을 보면은 성적표가 어땠던 거지 싶거든요. 그냥 소폭의 내림세만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코스트코 실적만 보자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었는데요. 매출은 861억 6천만 달러, 그리고 EPS는 주당 5.87달러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줬습니다. 네. 이 주유소를 제외한 동일 매장 매출은 6.4% 증가했는데요. 이 역시는 예상치와 거의 부합했습니다. 호실적의 배경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고조되고 또 고용시장은 둔화되면서 가계 부담이 커졌는데요. 소비자들이 이에 저렴한 필수품을 찾기 위해서 코스트코에 많이 발걸음을 했습니다. 회사는 또 버터나 달걀 같은 특정 품목의 가격은 낮게 유지하면서도 주유소 영업시간을 늘린 것도 이 고객 유치의 배경이라고 전했는데요. 혹시 이 두 분은 코스트코가 주유소 하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저는 캐나다에서 산 경험이 있어서 한번 주유를 해봤습니다. 코스트코에서. 그래요?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네, 코스트코가 주유소도 한다고 해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지의 대형 매장 옆이나 근처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다른 주유소 대비 기름값도 더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트코 주유소는 찾아볼 수 없다고도 합니다. 다시 넘어와서 이 CFRA 리서치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코스트는 지난해 인상한 회원비 일부를
가격 인하에 투자를 하면서 나머지는 수익으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이는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윈윈 전략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회원비를 인상하면서 일반 회원은 $65, 그리고 임원 회원은 $130로 가격을 높였고요. 이번 분기 보고서에서 회원비 수익은 1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스트코 실적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0.78% 내리고 있는데 눈에 띄는 점은 미국 시장이 참 이 물가가 달걀 가격 때문에 좀 고생을 한 시간이 길었었는데 그 부분을 낮게 유지했다는 점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확실히 선호할 만한 포인트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알파벳과 메타의 이야기로 가볼 텐데 우선 주가 추이부터 함께 확인을 좀 해보시죠. 자, 메타는 정규장에서 1% 넘게 내린 반면에 알파벳은 정규장에서 소폭의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AI 관련해서 좀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 이 소식은 더 인포메이션이라는 이 회사에서 장 마감 직후에 나온 네. 소식인데요. 메타가 구글의 AI 모델을 자사 광고 시스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미나이 모델을 써서 광고 추천과 또 요약, 타겟팅을 개선한다는 전략이고요. 사실 메타는 자체 AI도 개발 중인데 이렇게 다른 기업의 AI를 쓴다는 건 그만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내부 AI팀을 재편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성과가 늦어지니까 이제 외부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구글 제미나이를 메타 광고 사업에 통합하려는 건 아직 초기 단계 논의고요. 물론 불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장 마감 후에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알파벳은 정규장에서의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애프터마켓 1%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248 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채팅창에서 진선님께서 속보 문어 예림핑 캐나다에서 산 적 있다 고백이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문어는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속보는 어떻게 그러게요. 아셨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제도 제가 뭐 대통령실 브리핑이나 이런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옆에서 예림 아나운서가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요. 제가 진행하는 동안 속보를 또 도와주기도 했는데 우리 문어 예림에게 한번 하셨지? 이 포인트를 좀 찬사를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또 속보가 들어왔어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또 보내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외국산 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금 소식이 막 들려왔는데 지금 트루스 소셜 글도 올렸거든요. 네? 또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주방 캐비닛이 뭐죠? 주방 캐비닛과 욕실 세면대 이런 관련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덮개가 있는 이 뚜껑이 있는 가구에는 3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품목들이 나온 걸 보면 캐비닛이 네. 진짜 캐비닛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지금 디테일하게. 트루스 소셜에 막 글을 2분 전에 올렸습니다. 아주 네. 2분 전이면 정말 또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가장 빠르게 전해드린 게 아닐까 싶은데 저희는 뭐 관련 내용이 이어지는 게 있는지도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시 애프터마켓 특징주로 돌아와서 로켓랩이 또 소식을 하나 전하고 정규장과 애프터마켓에서 완전히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로켓랩이 독일의 레이저 통신 개발업체인 마이나릭을 인수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이나릭의 발행 및 유통 주식 전부를 $7,500만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마이나릭은 위성이나 드론 그리고 비행기처럼 이 공중에 떠 있는 기기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레이저 통신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무선이나 전파 대신 레이저 빛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고 또 멀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마이나릭이 독일 회사이기 때문에 거래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독일 정부의 규제 승인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규제 승인이라는 숙제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탄력이 아주 강한 건 아닐 수도 있겠다. 반대로 해당 소식이 전해져 오면 훨씬 더 정말 로켓랩이 쏘아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정규장에서 4%대 내렸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1%대의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로켓랩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애프터마켓 특징주 김지윤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봤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문어 예림의 글로벌 IB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또 기대되거든요.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에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글로벌 IB 종목은 바로 벡톤 디킨슨입니다. 벡톤 디킨슨은 주사기부터 의료 진단 장비 등등 병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의료 기기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요. 1897년에 설립된 기업이라 이 기업의 역사가 무려 130년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젠과도 협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도 익숙한 기업일 수 있는데요. 네. 또 50년 넘게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어서 배당 귀족주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5년간 배당 성장률이 6%에 달하더라고요. 또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RBC 캐피털에서 벡톤 디킨슨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211로 제시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도 이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했지만 목표가는 $185에서 $200로 올려 잡았는데요. 일단 RBC 캐피털에서는 벡톤 디킨슨의 워터스와의 합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터스는 생명과학 분석 장비 기업인데요. 연구 실험실에서 필요한 시약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그러니까 내년 1분기쯤에는 벡톤 디킨슨이 자사의 바이오 사이언스와 진단 사업부를 분리해서 워터스와 합병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합병 법인 이름은 워터스가 되겠지만 매출 시너지는 어마어마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얼마 전에 발표한 벡톤의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성장 포인트로 꼽았는데요. 네. 매출은 $55억 예상을 웃돌았고 당시 조정 두당 순이익은 $3.68로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벡톤 디킨슨은 또 헨리포드 헬스랑 손을 잡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보통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또 약국에 가서 약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걸 로봇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퇴원할 때 바로 약을 수령할 수 있고요. 약국 문이 닫힌 밤이나 주말, 그러니까 24시간 언제든지 무인 픽업 기계에서 QR코드만 찍으면 약을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약국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물론 처방이 까다로운 건 약사의 손을 거쳐야겠죠. 그래도 환자들이 많이 찾는 약은 무인 픽업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매출 상승의 주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국을 24시간 픽업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제일 좀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뭐 저희처럼 새벽에 출근하고 하다 보면 사이클이 바뀌어서 약국이나 뭐 병원 갈 시간을 놓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솔깃했는데 저는 벡톤 디킨슨입니다. 최근에도 셀트리온 제약과 이 MOU 소식을 전해오면서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것처럼 협력 관계를 다져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목표 주가는 $200에서 $211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물류 쪽에서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IB 기업은 GXO 로지스틱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물류 기업 중 하나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창고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관리하는 거고요. 전자상거래 주문 처리, 공급망 관리 등등 물류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GXO 로지스틱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 잡았고요. 네. 목표가는 $52에서 $68로 크게 올렸습니다. 골드만삭스는 GXO의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근에 기업들이 물류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죠. 대형 계약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2분기에만요, $3억 넘는 신규 계약을 따냈고요. 상반기에 누적된 것만 $5억 경신하면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특히 베르사체, 리발 스트라우스 등 이 패션 업계와 계약을 많이 맺은 편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항공이나 방산 물류도 담당하면서 RTX와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또 영국의 최대 물류 회사 중 하나죠. 윈켄턴의 인수도 얼마 전에 영국 CMA의 최종 승인을 받았는데요. 네. 여기서 나올 매출 시너지도 한몫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물류 기업들에게 빠져서는 안 될 존재일 텐데요. 자동화 기술과 로봇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활용해서 물건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또 자동으로 포장하는 기술을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인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더 빠른 일 처리가 가능해지겠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계약 수주가 증가하는 점이 포인트고요. GXO의 성장도 이렇게 뒷받침해줄 예정인데 중기적으로는 자동화되고 있는
물류 시스템, 이게 이 로봇 기술들이 성장 무기가 될 걸로 보인다는 점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GXO 로지스틱스입니다. 티커도 역시 GXO 그대로고요. 정규장에서 3%대의 탄력을 보였는데 딱 앞서 짚어드린 그 포인트 그대로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검색 포털에 GXO 로지스틱스 검색하시면 딱 작년, 재작년에 계속해서 로봇 관련된 투자, 뭐 로봇 솔루션이나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기사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물류에서 혁신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느덧 언제나 아쉬운 세 번째 종목이 순서가 됐는데 제가 식품주가 나오면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마마스 크리에이션에 이어서 이번에도 식품과 관련된 쪽에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글로벌 IB 기업은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입니다. 기업 이름에서 어떤 기업인지 감이 좀 오실 텐데요. 네.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유기농, 천연식품, 또 소매품까지 이 마트나 슈퍼 전문점 등에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북미의 최대 식품 도매 업체라 할 수 있죠. 앞서 GXO 로지스틱스가 물류 유통 기업이라면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는 식품 유통 기업인데요. BMO 캐피털에서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가는 $25에서 $36로 높여 잡았습니다. 최근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에는 사실 악재가 있었죠. 사이버 해킹 공격을 당해서 이 제품 공급이나 배송에 차질을 빚은 일이 있었는데요. 고객들의 주문을 처리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서 단기적으로는 매출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BMO 캐피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망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잘 구축하고 있어서 고객들의 이탈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얼마 전에는 아마존을 운영하는 유기농 마켓이죠. 홀푸드와의 계약이 2027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32년 5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보기 힘든 초장기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신뢰성이 높다는 게 증명된 거겠죠. 사이버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도 이미 시스템은 완전히 복구했고요. 해킹으로 인한 실적 영향은 2025 회계연도에 제한이 될 거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또 요즘 미국 MZ세대들 사이에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기농 식품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소비를 아끼지 않는 건데요. 이런 이유들로 BMO 캐피털에서는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의 향후 매출, 향후 실적에 주목하고 있고요. 북미 최대 식품 유통업체라는 이 안정적인 입지를 바탕으로 물류망도 넓혀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까지 살펴봤습니다. BMO 캐피털에서 목표 주가는 $36로 상향했다는 점. 두 분은 식사를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좀 간편식을 사 드시거나 하는지 아니면 직접 요리해서 드시기도 하나요? 저는 원래 요리하는 예림 아나운서는 한 단어를 좀 속삭였는데 혹시 크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배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로 사용하고 퇴근할 있고요. 때 이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오늘은 뭐 먹지 이렇게 리스트를 좀 내려보곤 하는데요. 그렇죠. 아니 지금 새벽부터 굉장히 열심히 방송하고 달리기 때문에 뭔가를 준비할 에너지가 또 부족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윤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는 원래 요리 욕심이 있어서 일을 안 할 때는 조금 해먹었는데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에너지가 없어서 저는 이제 본가에서 어머니 반찬을 이렇게 싸와서 그걸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좀 공급을 하나요, 보통? 아니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편이었는데 요즘 또 동생이 와가지고 갖다 줍니다. 우리 김지은 아나운서 명절에도 가서 본가 음식 많이 먹고 왔으면 좋겠다. 많이 먹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최대 식품 유통 기업인 유나이티드 내추럴 푸드까지 살펴봤고요. 글로벌 IB들이 주목한 종목, 오늘 앞서서는 GXO 로지스틱스, 물류의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벡톤 디킨슨, 배당 매력이 있는 의료기기 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문어 예림의 촉, 이번에도 기대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저희 다시 특징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M7 중에서 독보적인 탄력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간밤에는 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어제는 핀비즈 맵을 보시면 M7 중에 테슬라만 정말 초록초록했는데요. 오늘은 테슬라만 정말 빨갰습니다. 유럽 판매가 급감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8월 테슬라 전기차 신규 등록 건수는 14,813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22%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 전기차 시장 전체는 성장 중이라는 데이터가 함께 나왔다는 건데요. 즉 유럽 전체 전기차 등록은 26.8% 증가를 했고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전체 차량 기준으로도 4%대 늘었습니다. 즉 데이터를 해석을 해보자면
하면 시장은 커지는데 이 테슬라만 줄어드는 흐름이고 이로써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하나 긍정적인 점을 꼽아보자면 7월 데이터보다는 나았다는 점인데요. 7월에는 40%대 급감이었는데 8월에는 22%였으니까 그 감소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테슬라 소식 하나 더 살펴볼까요? 네, 테슬라 소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미국 환경보호청에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유지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규제는 2032년까지 미 자동차 시장의 50%, 절반 이상을 완전 전기차로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연방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환경보호청도 여기에 맞춰서 온실가스 배출원이 공중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기존 판단을 철회할지 말지 검토 중이었는데 테슬라가 너네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 맞으니까 그 법적 근거 갖추고 있고 또 정당하니까 철회하지 말라고 촉구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테슬라 입장에서는 배출가스 규제 완화는 전기차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의 두 가지 이야기 좀 살펴봤습니다. 정규장에서 4% 넘게 내렸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강보합권 흐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1라이릴리로 가볼 텐데 사실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저희가 FOMC 이후에 기대감이 커질 법한 상황이었는데 좀 제약사들 때리기와 같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전망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뭐 타이레놀, 캔뷰와 같은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정규장에서도 내림세 보였거든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제약공룡 일라이렐리가 자사가 개발 중인 유방암 신약 인루리오가 미 FDA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질병 진행이나 사망 위험 가능성을 38%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났고요.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4.6% 정도였습니다. 일라이렐리는 이 신약을 몇 주 안에 미국 내에서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추가적으로 재발 위험이 높은 초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몇 주 안에 출시면 정말 좀 금방 나오게 되는 건데 우선 정규장에서 3% 넘게 내렸지만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나면 해당 재료가 좀 나중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아마존인데 이 이야기가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같이 좀 분노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휴대전화로 혹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내가 이걸 가입했나? 내가 이 구독 유지에 동의를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아마존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수습이 되는 모양새인가요? 네, 아마존이 사실 FTC 재판 때문에 조금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불과 사흘 만인데요.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서 프라임 멤버십에 가입하고 또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다는 게 이 소송의 주 내용이고요. 아마존이 이에 대한 대가로 총 25억 달러, 한화로 3조 5천억 정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이번 소송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 아마존은 10억 달러는 FTC의 민사 벌금으로 지불을 하게 되고요. 고객들에게는 총 15억 달러 환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벌금에 대한 게 좀 생각보다 빨리 확정이 됐는데 이런 이슈는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그 다음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1% 가까이 내렸지만 애프터마켓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오늘 저희가 예림 아나운서와 시황을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그 AI 거품이라는 단어가 사실 참 각설이처럼 죽지 않고 돌아온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 중심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좀 오라클이 약간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어제도 이 오라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실수로 오클로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라클, 네. 오라클이 현재 시장이 AI 거품론이냐 아니냐를 두고 경계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오라클에 대한 매도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로스차일드&코 레드번에서 내놓은 보고서고요. 매도 의견과 함께 목표가는 175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오늘장 마감가가 291달러 정도인 것을 봤을 때는 많이 낮은 목표가입니다. 이유는 현재 오라클의 이 PER이 너무 높다는 거였습니다. 즉 과대평가가 됐다는 건데요. 네. 시장이 오라클의 클라우드 계약 매출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이 오라클의 클라우드 사업을 보면 실제 클라우드 업체라기보다는 약간 금융업체에 가깝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습니다.
자, 네, 오라클이 정규장에서 5% 넘게 빠지면서 또 뭐 지난주부터 급등세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현재 1% 가까이 상승폭을 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 이제 5시 오늘 40분경이었나요? 이 틱톡과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오라클과 델 그리고 폭스가 조금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도 M7 중에서 이번에는 엔비디아가 약간 선방하는 흐름 보여줬죠. 오라클은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이 AI 최강자 엔비디아는 계속 흔들리지 않는 모습인데요.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내놨습니다.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은 유지하되 목표가는 200달러에서 240달러로 높여 잡았는데요. 현재 엔비디아 주가의 경우 177달러 선이고요. 최근 6개월에서 9개월 사이 나온 발표들을 보면 총 2조 달러 이상 그리고 약 40기가와트 규모 전력에 투자 계획이 잡혀 있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는 곧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이 바클레이즈는 봤고요. 번외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분석을 내놓은 66개 증권사 중에 무려 60곳이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엔비디아에 대한 낙관론은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엔비디아는 정규장에서 소폭의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메가캡 특징주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간밤에 있었던 그리고 새벽까지 나왔던 시장의 이슈들 좀 만나보겠습니다. 우선은 저도 뭐 이제 어제 자기 전에 장 초반 그리고 개장 전에 GDP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앞서 지표들이 오히려 좋게 나오니까 네. 참 오히려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막상 금리가 내리니까 지표들이 너무 잘 나와주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네. 오늘 개장 전에 나왔던 미국의 경제 지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을 확인해 볼 텐데요. 미국의 GDP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죠. 오늘 공개된 건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였습니다. 수치가 굉장히 꽤 놀라웠는데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3.8%로 집계됐습니다. 잠정치보다도 0.5%포인트 상향 조정된 거였고요. 성장률만 보면 미국의 경제가 2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4% 속도로 GDP가 증가하고 있어서 팬데믹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도 증명했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미국의 경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를 지지해주는 소비 지출, 민간 지출 부문이 2분기에 2.5% 증가했고요. 기업 투자 부문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연간 기준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건데요. 오늘 또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1만 8천 건을 기록했죠. 지난주에 23만 1천 건을 기록했는데 실업자가 한 주 사이 크게 줄어든 건데요. 8월 내구재 수주도 생각보다 강하게 나와주면서 오늘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튼튼하다는 건 그만큼 금리 인하의 필요성도 좀 줄어드는 거겠죠. CME 패드워치에서 집계한 10월 금리나 확률은 85%로 확인되고 있는데 12월에 금리를 내릴 확률은 60%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제 73%를 기록했거든요. 12월에 금리를 내릴 확률이 하루 만에 10%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하루 만에 금리 인하 확률이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그만큼 시장이 지표가 이럴 줄 몰랐는데 라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저희가 매 주마다 확인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어떤 커다란 동향을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좀 사용을 해왔는데 정말 이 주마다 오락가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AI 관련해서 인재 이동이 많은 시기, 더군다나 여름부터 이어져온 계절적인 특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제가 앞서 오라클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틱톡에 대한 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완료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인들이 인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오라클, 실버레이크 또 아부다비를 기반으로 둔 MGX가 주요 투자자가 되는데요. 약 45%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거래에서는 미국
미국 연방정부가 틱톡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 골든 쉐어라 불리는 거죠. 의사결정이나 특수한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 주식을 취득하는 방안은 거래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협상을 주도한 벤스 부통령은 이번 틱톡의 미국 사업 가치를 140억 달러로 책정했다고 밝혔고요. 중국 정부가 합의 전에 다소 저항을 보인 건 맞지만 시진핑 주석이 해당 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에 대미 투자와 관련한 발언도 이어나갔습니다. 네. 특히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며 이것은 선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3,500억 달러를 선불이라고 거론한 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조건이 선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나타낸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어제 우리 정부에서도 조금은 강하게 맞불을 놓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과도 흐름을 좀 연결지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한국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막 우리는 9,500억 달러라는 역대급 숫자도 처음 본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업적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멘트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도 강수를 두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또 시장 개장을 앞두고 저희가 지켜보면서 좀 화제의 장면이 하나 있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거래소를 방문을 했는데요. 우선 영상으로 함께 이 모습 확인해 보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했고요. 여기에서 네, 개장을 알리는 타종에 참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땅땅땅 소리를 또 이렇게 함께 해줬습니다. 뭐 기사 제목으로는 투자 세일즈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뉴욕 증시의 개장을 알리는 종을 직접 보시는 것처럼 올렸습니다. 네. 뉴욕 증권거래소를 찾아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하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도 참석했는데요. 이곳에는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JP모간, 모건스탠리 CEO들 정말 내로라 하는 거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에서 지금 매우 아쉬운 건 아직 모건스탠리 지수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 시장이 편입되지 못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건스탠리 회장님 오셨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면서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잘 부탁드린다 이런 당부를 또 잊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MSCI 편입 문제는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미흡했기 때문에 핵심은 역외거래 시장인데 이 문제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조치하고 환율 시장도 24시간 개방하는 방안으로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오늘 또 원달러 환율이 아마 이 소식에 좀 요동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베선트 재무장관까지 만났지만 관세 협상이 좀처럼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일본과의 협상 내용과 비슷한 수준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당연히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정이 아직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는데요.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최근 우리나라 측과 합의를 봤던 이 3,500억 달러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자금 대부분을 비공개적으로 대출보다는 현금으로 받길 원한다. 이렇게 또 요청한 게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할지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나라 지금 국민으로서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는 일본과 지금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외환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앞으로 내용이 좀 어떻게 이어질지 또 이어지는 내용은 저희가 김예림 아나운서에게 매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예림 아나운서와 살펴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특징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지윤 아나운서와 다른 기업들 내용들 살펴볼 텐데 스타벅스 사실 뭐 우리 요즘에 미국 MZ세대들이 스타벅스 외에도 다른 매장에서 좀 건강하거나 혹은 색이 다채로운 그런 음료들을 좀 많이 마시더라고요. 스타벅스 요즘 상황 어떤지 궁금한데요. 요즘 사실 들었던 상황 중에 좋은 스타벅스의 소식을 못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막 좋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미 매장 일부를 폐점하고 또 직원 감축을 포함한 조치인데요. 예상되는 10억 달러 규모 구조조정
운영 비용 중에 90% 정도가 이 북미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TD코인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서 약 500개 정도의 매장이 폐점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고요. 네. 최근 스타벅스의 동일 매장 매출은 6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CEO인 브라이언 니콜 CEO는 백투 스타벅스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 브라이언 니콜 CEO가 선임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해 8월 스타벅스의 구원투수로 새롭게 선임된 인물인데요. 과거 치폴레가 위기일 때 치폴레를 엄청나게 성장해준 CEO이기도 합니다. 이번 직원 감원 조치는 사실 니콜 CEO 취임 이후에 두 번째 구조 조정입니다. 스타벅스는 올해 초에도 최소 1,000명 이상의 본사 직원을 해고한 바 있고요. 니콜 CEO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강화하고 또 그의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벅스에 대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정규장에서 소폭의 내림세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몸집을 줄여서 조금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이렇게 애프터마켓 특징주, 전반적인 미증시 특징주를 살펴보다 보면 급등주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좀 있었죠. 네, 바로 이 중고차 업계 소식인데요. 카메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의 경우 66억 달러로 전년비 6% 감소했고요. 시장 전망치 역시 밑돌았습니다. EPS 경우에도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이것 말고도 다른 지표들도 전년 대비 모두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차량 판매량은 4.1% 감소, 순이익은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맥스의 CEO는 이번 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분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판매 부진의 이유로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또 관세 우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이미 조기에 매입을 한 점들 그리고 재고 차량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 등을 이 판매 부진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카맥스 주가는 장중 한때 45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 자동차 생산과 그리고 소매업체들이 문을 닫았던 시기 이후에 가장 낮은 주가입니다. 그리고 카맥스 주가는 오늘 정규장에서는 20%대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김지훈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보시는 화면에 보면은 52주 저가를 경신했다라는 이 노란 띠지도 함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20% 넘는 급락세를 보였다는 점, 중고차 다른 종목들도 좀 비슷하게 영향을 받았죠? 네, 카맥스가 아무래도 이렇게 중고차 업계에 어려움을 시사해버리니까 관련주들 모두 동반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카바나가 1%대 가까운 낙폭을 그려냈고요. 리시아 모터스가 5%대, 그리고 오토네이션이 2% 정규장에서 밀렸습니다. 네, 중고차 업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시장의 강자 중 하나였던 종목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인데 52주 신고가 랠리 신나게 이어오다가 어제는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또 이슈는 달랐죠? 네, 이번엔 아이온큐 소식인데요. 아이온큐가 자사 양자 컴퓨터에서 AQ64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원래 목표보다 3개월 정도 빨리 이룬 건데요. 네. 이 AQ라는 게 알고리즘 큐비트 점수인데 점수가 올라갈수록 양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계산 공간도 2배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9개월 전까지만 해도 AQ36이었는데 이렇게 3개월 만에 좋은 성과를 보인 겁니다. 테스트에 따르면 아이온큐 시스템이 IBM보다 최대 74% 정도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CEO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오늘 아이온큐 주가가 부진했던 거는 오피셜은 아니지만 카더라에 따르면 이 파마브로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마틴 슈크렐리가 다시 한번 양자 주식에 비관적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아이온큐 CEO가 자신의 회사가 최소한 시스코 수준이고 상하는 엔비디아 수준이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CEO 발언 중에 정말 가장 말도 안 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조금 아이온큐 주가 상승세가 제한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최소한 시스코 수준이고 상향은 엔비디아 수준이다. 근데 CEO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자신감을 표현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요즘 워낙 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가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됐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좀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자, 앞서 IBM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IBM도 바로 살펴볼까요?
네, 이 영국계 대형은행 HSBC가 IBM의 양자칩을 활용해서 채권 가격 예측의 정확도를 34%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 실험은 IBM의 헤론 양자 프로세서를 통해서 실제 유럽 채권 거래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로 가상 모델이 아닌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최초 사례이고요. HSBC는 이를 금융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과가 양자 컴퓨팅의 스푸트니크 모먼트, 즉 금융업계 기술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금융권의 양자 기술 도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IBM까지 만나봤습니다. 정규장에서는 5%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유럽 시장에서도 채권과 관련해서 이 재정 우려와 함께 채권 시장의 움직임도 좀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김지윤 아나운서와 특징주 살펴봤는데 지윤 아나운서 저희가 오늘까지만 만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은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김지윤 아나운서 정말 이틀 동안 수고해 주셨는데 저희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떠셨어요? 제가 너무 갑자기 부탁드렸죠. 지금 좀 당황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은비 캐스터가 나중에 또 휴가를 가면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가면. 네. 예림 캐스터가 갔을 때도 제가 찾아올 수 있고요. 네. 저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예림 아나운서 옆에서 손으로 이렇게 저 가면요. 네. 이렇게 또 표시를 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네. 지윤 아나운서 정말 수고해 주셨고요. 저희는 또 만날 날 분명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김예림 아나운서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저희는 이번 주에 나오는 이 PC 지표 주목을 해야겠고요. 다음 주 시장까지도 대비해 보겠습니다. 자, 미증시 애프터마켓과 이슈의 김지윤 아나운서, 김예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오늘 오프닝 할 때부터 정말 좀 설레는 마음으로 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앞서 오늘 이 홍콩 중화권 증시 현지에서는 시장을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조금은 정보 면에서 어려운 만큼 좀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들어보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 모셨다고 말씀드렸죠.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목소리로만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또 화상 연결을 하다가 전화 연결로 잠깐 이어갔던 며칠 동안 우리 채팅창에서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참 상무님 얼굴 보고 싶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저희 간략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로만 하고 화상으로 인사드리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왔거든요. 근데 지난 한 2주 동안 제가 전화 통화로 해가지고 얼굴 못 보여드린 게 한국에 출장에 와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항상 이제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을 한 10시쯤에 만나는 게 미팅이라서 그래서 전화 통화하고 이제 펀드 매니저 미팅 갖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홍콩 돌아가니까요. 네. 그때 계속 화상으로 한번 연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상으로 연결하게 되면 또다시 반가울 텐데 한편 또 다시 가신다니까 또 그게 벌써 아쉽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바쁘신 스케줄 와중에도 저희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렇게 개장 전략을 함께 짜주셨습니다. 자, 저희 채팅창에도 상무님을 홍콩형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홍하라면서 인사를 건네주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반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귀하게 모신 만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여쭤볼 텐데 앞서 저희가 코너에서 이제 상무님 만나는 코너로 넘어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미국 증시와 관련된 시황 화면도 넘어가면서 상무님이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제가 미국이 좀 당분간 많이 쉬어가려나 봐요.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좀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상무님이 또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얘기를 해주셨죠.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동안 계속 연 고점을 경신할 정도로 그래서 연초 대비 지금 13% 정도. 근데 어제 그저께 약간 부진하면서 12에서 12.5%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막 올라온 것들이 이제 중국 시장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약세화는 좀 분명하긴 한데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표들이 조금 좋게 나오면서 미국 달러가 잠깐 우리가 스파이크라고 보는 그러니까 원래 근데 이제 전반적인 기조는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그 약세화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달러 약세 전망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으로 투자하고 있는 비중에 대해서 미국의 주식이 올라가고 있지만 원화 대비 차감되는 효과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한국 투자자들은 아직 다른 통화 대비 미국 달러가 약세는 실감하지 못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유로화 대비 아니면 호주 달러 대비 그리고 다른 통화 대비 미국 달러는 굉장히 약세가 됐거든요. 근데 원화는 우리가 갖고 있는 원화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대미 무역 비중 약속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로 움직여서 피부로 못 느끼셨는데 그 떨어지는 것까지 보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다른 국가로 아니면 자산군에서 미국에서의 배분을 99% 있던 거를 적어도 몇 프로는 딴 데로 배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만을 바라봤던 시선을 물론 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겠지만 가져가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비중을 어느 정도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뭐 연초부터 해서 지난 5월쯤부터인가요? 중화권 증시도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항생 테크 지수 저희 상무님이 저희 연결하실 때마다 사실 이 홍콩 기술주에 대한 관점, 이 긍정적인 뷰는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었어요. 정말 흐름이 뜨거운데 또한 또 상무님이 강조해 주셨던 게 이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이거에 대한 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죠. 유동성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너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펀더멘털과 주가의 괴리가 있죠. 펀더멘털은 아직 안 받쳐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업의 영업실적 모두가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은 건 아니고요. 다만 회복되고 있지만요. 거기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걸 누가 끌어주고 있냐면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쉽게 풀이해서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가지고 그게 주식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한국 언론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유동성 장세의 주체는 개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개인도 그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장기 자금이 지속적으로 본토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중장기 자금이 본토로? 근데 여기 중장기 자금의 주체들은 누구냐면 보험사,
그다음에 사회안정기금, 그다음에 공모펀드 발행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네. 우선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중국 내 투자된 비중이 900조 원화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가 저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네. 900조 정도 들어왔다고 오. 보고 있고 상반기에만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120조 정도거든요. 오. 왜 그런 보험사가 중국 주식을 이렇게 많이 사느냐? 보험사도 사실 보면 KPI가 있고 리턴을 이제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가 중장기 자금의 중국 진출 아니면 계속 그 진입 계획을 1월 달에 세웠거든요. 거기서 금액이 우리가 추정치로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봤냐면 1.7조 위안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험사도 지금 더 중국 주식 살 수 있다. 과거에 중국 주식이 엄청 높았을 때가 보험사 비중이 중국에 투자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2015년에 중국 내 비중이 한 22% 정도 중국 본토의 주식에 산 비중이 자기 전체 자산에. 그런데 지금 2025년을 보면 그게 12%에서 13%밖에 안 돼요. 향후 두 번 정도, 한 배 정도는 더 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체, 보험사 말고 다른 거는 이제 공모펀드 말씀드렸죠. 공모펀드. 공모펀드 발행 숫자가 2020년에 상당히 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아시지 뭐 코로나 터지기 2020년에? 전에 그렇죠. 공동부유 터지기 전에 네. 근데 중국 주식이 약간 잠깐 호황했을 때 늘었는데 2024년 10월부터 다시 그 숫자가 늘고 있어요. 아주 가파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거든요. 그 자금이 본토로 또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유동성 장세 개인들도 있지만 중장기 자금도 같이 들어와서 유동성 장세 향후 굉장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들어오는 이 자금, 보험사나 공모펀드에 대한 부분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규모를 들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다. 정말 말 그대로 돈이 향하는 그렇죠. 시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제 상무님께서 제가 연결하면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 오잉 하면서 솔깃해서 들었던 게 그 수급 국가대표라는 표현을 써주신 네네네. 적이 있어요. 한번 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후이진 투자공사와 금융주 움직임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제가 처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증시 폭락 방어팀이다 이런 맞습니다. 표현도 인터넷에는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 국가대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고 최근 움직임은 어때요? 네. 국가대표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수급에서 그 중국의 예금이 지금 6경원이라고 하잖아요. 6경원의 자금이 2% 정도가 증시로 흘러가더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금에서 증시로. 네, 저희가 그걸 어떻게 파악했냐면 월별로 예금 잔액이 느는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 7월 달에 그게 한 2% 정도 빠진 게 있어요. 근데 향후 수급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면서 네. 그 예금이 더 들어갈 것이다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개인 자금이 들어갈 것이다 보고 있고. 자, 그럼 국가대표팀 설명드릴게요. 네. 국가대표팀은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 회사 들어온 지 4년 됐으니까 중국 마켓만 전문적으로 하면서 국가대표팀 용어를 처음 접했는데 내셔널 팀이라는 홍콩의 투자은행들이 사용하는 걸 그냥 한국의 국가대표팀으로 그대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직역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별명처럼 부르는 이름인데 그쵸. 국가대표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휘진투자공사를 지칭하고요. 중앙휘진투자공사는 중국 투자공사의 자회사입니다. 2003년에 설립돼 가지고요. 그 설립 목적은 중국 증시의 방어. 증시 방어. 네, 그래서 채권이나 아니면 은행주들을 매입해주면서 증시를 방어해 왔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2015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근데 2024년에는 어떤 형태로 중국 주식을 방어해 줬냐면 ETF를 주로 매주해 주면서요. 그래서 중국 보면은 대표적인 ETF, CSI 300 지수 ETF가 대표적인 지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00 지수를 70% 정도 투자 금액이 70% 정도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왔냐면 CSI 500. CSI 1000. 그러니까 중국의 지수는 CSI 500이 300을 포함한 CSI 500이 아니라 300을 제외한 CSI 500이라서 여기는 중소형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4년에 매수 패턴은 어느 정도였냐면 오전에 장이 갑자기 확 떨어졌을 때 네. 오후에 장 마감 10분 전에 본토에 상장된 CSI 300 ETF 2개를 주로 매수해주면서 그래서 총 들어온 금액이 2024년 3분기까지 170조 위안 정도가 들어왔다고 보고 있어요. 정말 막판에 긴급 방어를 해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방어를 해주는 거라고 보는데 2024년은. 네. 그리고 그때 CSI 300포인트가 3,100포인트. 그래서 3,100포인트는 나는 지지선으로 잡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네. 2025년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4월 7일. 4월 7일. 네, 갑자기 그때 이례적으로 날짜까지. 그전에는 네. 떨어지는 걸 다시 사올리는 방어적이라 네. 그러면 실제로 주식은 올라가는데 실영업 거래를 연속으로 사줬어요. 그때 사준 포인트가 CSI 300포인트가 3,700포인트.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3,100포인트는 과거에 그걸 지지선으로 잡았다 그러면 3,7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잡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뭘 시사하냐면 지금 중국股市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도 좋고요. 그렇죠. 다만 펀더멘탈이 부족하고 대외적인 리스크가 아직 불안하죠. 특히 미중 관세 불확실성. 만약에 트럼프가 150%를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 예측 불확실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받쳐주는 세력, 안전장치가 하나가 있다. 그게 중앙회진투자공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어쨌든 수급 국가대표는 이 시장에 너무 큰 변동성을 좀 막기 위해서 그렇죠. 네, 증시 과열과 증시 폭락을 방어하는 그렇죠. 그런 좀 주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정말 짤막하게만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글로벌 시장마다 다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걸 아니죠. 좀 생소했어요. 우리 국가 같은 네.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 안전기금을 해서 국회 비준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쵸, 네. 만들어 버렸죠. 근데 원래는 이게 그런 역할을,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 국가투자공사의 자회사지만 상설이다. 라고 그래서 항상 중국은 약간 다른 개념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중국 시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를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가 너무나 흥미로운데 잠시 저희가 국내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검 함께 해보시고요.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이 거의 5초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네이버가 또 오늘은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도 지켜보셔야겠고요. 양 지수, 특히 코스닥의 흐름도 오늘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9월 26일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을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스피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코스닥은 1% 가까이 빠졌던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은 숨고르게 들어가는 모양. 거래소에 이 유가증권 시장에 들어와 주긴 했지만 매수 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자,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은 또 어떠할지 우리 개장 지수와 함께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0.89% 내림세로 출발을 합니다. 3,40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0.56% 내리면서 847선을 기록합니다. 오늘 양 시장이 금요일장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현재 함께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시총 상위주의 흐름 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을 비롯해서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서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1.16% 내리면서 85,100원에 SK하이닉스는 2.95%, 3% 가까이 내리면서 34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올랐던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어제의 상승분을 반납합니다. 1.94% 내림세 35만 4,500원에 1위에서 15위 중에서 상승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0.48% 오르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9% 상승불을 켜내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은 약세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도 오늘은 0.59% 소폭의 내림세 속에 어제의 급등에서 일부 숨고르기로 장 초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총 상위주는 어떨까요? 지금 1위에서 15위 중에서 상승 종목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1위인 알테오젠이 0.44% 내리면서 45만 3천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어제 상승불 나란히 켜면서 2위, 3위 자리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은 2% 넘게 내리면서 에코프로비엠 11만 7,700원에 에코프로는 4만 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의 종목들도 1% 넘는 내림세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HLB가 2% 넘게 약세 3만 8,800원, 코오롱 티슈진도 2%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은 약세 흐름을 가져갑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은 내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는 좀 어떻게 등락률이 나타날지.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상승률 상위 업종의 증권과 전기, 가스만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강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증권도 여러 종목이 함께 오른다라기보다는 일부 종목이 그래도 상승률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 부국증권 2%대 강세입니다. 전기, 가스 업종에서는 현재 한국전력이 0.69%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요. 전기전자가 1.78% 내림세 업종 지수 나타내면서 가장 약한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조와 의료, 정밀기기, 제약까지도 1% 넘는 내림세. 오늘 코스피에서는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에서 업종별 추이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섬유, 의류가 2%대 업종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 강세 업종이
상승률 견인하고 있습니다. 노브랜드와 C사이트, 공구 음원이 두 자릿수의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출판 매체 복제도 오늘 상승하는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역시나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은 가운데 자, 최근에 이 비금속 섹터가 조금 관심을 받았습니다. 리튬이나 구리 가격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었지만 오늘은 약세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금융 관련해서도 어제 이 네이버와 두나무 소식에 관련 스테이블 코인이나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탄력을 받기도 했는데 오늘은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숨고르기 하는 모습입니다. 업종 지수는 1%대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일본 증시 시장 상황만 한번 같이 체크를 좀 해보시죠. 자, 오늘 니케이 지수는 0.29% 소폭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45,609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피의 낙폭은 조금 더 깊어졌네요. 1% 넘는 내림세 나타낸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에 지금 일본은 그래도 약보합권이지만 우리 시장 약하기 때문에 중화권에 좀 기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는 우선 이재충 상무님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중국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이 상무님 말씀 들으면서 다른 채팅에서도 중국 증시는 잘 몰랐는데 이제 배워가야겠어요. 종목들도 듣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미국 주식에 비해서는, 국내 주식에 비해서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특히나 종목 코드만 봐도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부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선 미국 주식 같은 게 너무 익숙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밤에 거래해야만 되는데도 저희 늦게까지 잠 안 주무시고 거래하신 분들도 있고. 눈을 뜨게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근데 중국 주식 같은 게 특히 홍콩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새로 증권을 계좌를 열고 투자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전 세대 분들, 이제 증권사를 사용하시는 분, PB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익숙하신데 우선 종목 코드도 뭐 7747이라든가 이게 일본 거랑 비슷해서 증권사마다 공이 하나 붙는다든가 이게 복잡한 그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네 자릿수인데 그걸 하나 붙여서 구별을 하는. 그렇죠. 그걸 집어넣어야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 중국 주식 할 때는 우선 뭐 해외 마켓이 열려 있으면 쉽게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종목 코드나 이런 것들 아니 종목 이름 같은 것도 좀 익숙해지시면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투자하실 때 조금 또 난이도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미니멈 바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니멈 낫이 있어가지고 실제 100주 단위 아니면 10주 단위 각 종목마다 그렇죠, 그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거래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1주로 거래가 안 된다. 그때는 이 종목이 10주구나 아니면 100주구나 해서 한번 종목을 검색해 보시면 그거에 대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종목 투자하기 쉬우시고요. 중국 본토로 들어가기는 또 힘들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선후광통이라고 얘기해서 그게 스타커넥트죠. 그럼 신천, 상해, 홍콩 서로 증시가 연결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있을 때 본토 사람들이 밑으로 나는 건 지리적으로 위에 있으니까 남향 방향이라 얘기하고요. 그리고 해외 사람들, 특히 홍콩 쪽에서 본토로 사는 건 북향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저희는 북향으로 가가지고 본토 주식을 사야 되는데 본토 주식은 종목 코드가 또 6부터 시작하고 상해와 신천이 또 다르죠. 숫자 자체가. 그리고 6개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보다는 홍콩에서 상장된 중국의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중국을 접근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ETF를 통해 가지고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 ETF를 통해서 조금은 손쉽게 접근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콩에 그렇게 ETF가 많지는 않거든요. 한국은 ETF가 1000개 정도가 되죠. 많죠. 홍콩은 ETF가 한 2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형 지수 정도로 접근하시면 홍콩이나 중국 내 포트폴리오에서 익스포저를 제대로 갖고 가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저희도 계속해서 ET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왔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체크해봤고, 자 한편으로는 이 중국 당국이 홍콩에서 이 실물자산 토큰화 사업에 좀 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이 이제 나온 지 일주일 거의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홍콩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자산 허브로 거듭이 나야 되는데 약간 이거를 잠깐 조금 쉬어가자 이런 느낌의 조치로 봐야 되는 거겠죠? 아니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 중국이 홍콩을 게이트웨이로 열어두고 있잖아요. 중국은 개방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홍콩을 어떻게 보면 교두보로 두고 개방의 정도를 조율하죠. 이번에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 웹3, 그다음에 가상자산 허브 같은 경우엔
중국에 있는 규제 당국이 사실은 홍콩에다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에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가상자산 라이선스라든가 아니면은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라든가 그런 걸 제공해 줄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선물 ETF를 네. 아시아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론칭을 했거든요. 이거는 홍콩 증선위에서 그걸 승인을 해줬다. 홍콩 증선위가 그걸 승인한 배경은 사실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는 홍콩을 기술력이나 향후 이 산업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지 모르니까 열어두고 있다라는 그 오픈된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본토 기업들 아니면 본토의 국영 기업들에 있는 금융 기업들에 대한 것들을 제한타에 두고 있는 거는 본토는 아직까지 열지 않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게 10년, 20년 돼서 본토의 개방 물결과 움직인다 그러면 가상자산 우리가 얘기하는 크립토라든가 이런 쪽에 놓칠 수가 없는 산업 분야긴 하죠. 그래서 중국도 그걸 놓치지 않고 홍콩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놓칠 수 없는 시장이고 홍콩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콩 재무장관도 또 직접 이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지금 상무님이 계셨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아, 네. 제가 우연찮게 재무장관님이 그 얘기를 나누실 때 통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8월 달에 이제 그 한국에 있는 관계자분이 질문을 하셨었어요. 어느 기관한테 그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를 줄 거냐고. 질문이 너무 굉장히 다이렉트하긴 했죠. 그러니까요. 재무장관님이 너무나 그 유연하게 8개에서 10개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은행이 아니면 은행권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아직까지 그게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어느 은행이 아니면 어느 기관이 그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를 가질지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겠네요. 그 은행 기관 어느 쪽에서 라이선스를 이제 가져가게 되는지 이 부분 아주 큰 투자 포인트, 주목할 포인트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상무님이 직접 이렇게 이 자리에서 통역을 해주셨던 거예요? 제가 원래 통역을 하면 안 되는데요. 원래 딴 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행사를 주최하는 역할이 있는데 갑자기 통역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긴박한 상황으로. 홍콩 쪽에 있으신 분이 이렇게 원래는 다 서서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자리 호텔의 세팅이 앉아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회의처럼 홍콩 분들 다 어느 쪽에 있고 한국의 관계자들은 다 왼쪽에 있고. 너무 엄숙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역 자리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다 앉아 계신데 제가 서서 통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릎을 꿇어가지고 15분 정도 무릎 꿇고 통역을 했더니 저도 갑자기 정신이 너무 없어서 뒤를 딱 보니까 누가 의자를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었구나. 그래도 큰 무리 없이 통역이 돼가지고요. 와, 정말 또 대단하십니다. 그때 상황 대처, 상무님의 상황 대처도 대단하시고 그만큼 지금 얼마나 홍콩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무게감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한 영화 속의 장면처럼 좀 들리는 그런 에피소드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정말 이 중화권 시장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저희가 상무님과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투자 전략 이야기할 수 있어서 또 참 기쁘고 영광이라는 생각이 좀 더 드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아,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유동성 장세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에 너무 큰 변동성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로서는 그러면 내가 이 시장을 들여다볼 때 리스크는 없을까? 분명 사전에 체크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유동성 장세 관련해서 리스크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동성 장세에서 개인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한 신용 융자 잔액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것들이죠. 비투를 한다. 이 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중국 정부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피해를 볼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지난주에 한번 찬물을 끼얹긴 했었죠. 블룸버그 보도를 통해서. 근데 이제 과거 2015년 그 잔액이 굉장히 늘어났을 때에 비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때 절대적인 금액은 과거 2015년 정도까지 도달했지만 다만 15년과 2025년 중국 전체 시가총액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유통 주식 대비 신용 잔고 대여 그 비중을 보면 아직까지 절반 수준에 머무르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저도 그렇고 대부분 투자은행들이 개인들의 신용 융자로 참여하는 비중 과열되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 리스크는 그게 늘어난다 그러면 정부가 한 번쯤은 찬물을 끼얹는 경고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거를 역으로 시장 진입 기회로 삼으셔도 되죠. 오. 조정을 해서 유동성 장세는 계속 그렇겠네요. 이뤄질 거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구조적인 리스크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제일 큰 거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 아,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될 텐데. 그렇죠. 근데 네. 해소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죠. 그러긴 하죠.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그 세 정상이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아. 왜냐하면 정상회의에 만나는 것만 해도 그 모든 쟁점들이 다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만나는 순간까지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만나는 순간까지 그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저는 증시는 굉장히 좋을 거고요. 부동산 가격의 하락화 계속되고 있죠. 다만 하락 속도가 완만해져 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부정적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여기서 하락 속도가 더 가속화된다던가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게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요인들은 제 생각에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증시 상승의 촉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억누르는 요인들이 하나씩 해소된다. 그쵸. 좋은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유동성 장세는 돈이 이렇게 많잖아요. 거기에 펀더멘탈까지 받쳐준다 그러면 2026년 상당한 장세가 되겠죠. 펀더멘탈과 유동성이 돈이 진짜 많은 게 같이 뿜어주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 정말 이 유동성 장세라는 배경 하에 지금 중화권 증시가 풀어야 할 숙제들만 잘 풀어 나간다면 좀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B2의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는 오히려 투자자에게 진입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상무님 사실 전 이것도 궁금해요. 이제 CSOP에서 최초로 삼성전자 단일 상품, 레버리지 상품이 나왔다는 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도 뭐 눈에 띄고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현지에서도 이렇게 상품이 나올 정도면 한국 시장에 대한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관심을 또 역으로 주는 계기도 됐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출시하는 시점이 그때 갑자기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출시한 지 3개월 만에 6월이었나요, 출시가? 6월이었거든요. 근데 125%거든요. 와.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이 레버리지 상품이니까 네. 이렇게 떨어진 게 계속 반복했다 그러면 120%까지 안 되죠. 원만하게 한 번은 맞아요. 조정은 그렇게 겪지 않고 계속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상품을 출시하면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케팅을 크게 하거든요. 홍콩에서는. 그래서 홍콩 투자자들한테 네. 한국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저희가 한번 마련했다. 그래서 한국 투자에 대한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를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향후 한국 증시에 대해 굉장히 전망은 저희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본토 투자자들 네. 지금 한국이랑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서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한국도 중국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중국도 과거에 한국을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님에 대한 이 미화나 그런 일화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요? 소년공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스토리에 강조가 좀 주목을 됩니다.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있었다. 중국 공산당 아니면 인민들의 스토리에 너무 부합되는 스토리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 친화적인, 이렇게 뭐 서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 펀드 하나 론칭하거든요. 그래서 네? 홍콩 테크 60% 플러스에 한국 테크 40%. 그래서 그래서 이 40% 가지고 홍콩 투자자들한테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신다 그러면 역시 한국 증시 밝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한국에서도 테크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인 거죠? 네, 홍콩 맞습니다. 항생과 코리아테크, 홍콩 항생테크 60%, 코리아테크 40%.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또 홍콩 시장에 대한 이 관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오늘 출시됩니다. 네, 오늘 출시되는 날에 오늘 모실 수 그러니까요. 있어서 또 이 이야기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중화권 증시 한편 그래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증시에서 저평가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남은 4분기 좀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약간 좁혀볼 수 있을까요? 테크라고 저는 분명히 역시나 말씀드릴게요. 테크. 그렇죠. 알리바바의 뉴스 너무나 강력했다는 늘 강조해 거죠. 주셨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알리바바 그전에 엔비디아도 그런 투자를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AI 섹터, 그와 관련된 섹터들이 다 올랐거든요. 지난 2년 동안. 중국
AI 투자 엄청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그리고 민간에서 그래서 지방 정부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보조금 형태로 제공을 한다던가.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과거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보면 2028년까지 미국과 중국의 전체 투자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이미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죠. 중국은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요. 향후 과거에 엔비디아가 이루어졌던 다른 여러 가지 섹터의 상승, 중국에서도 T10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섹터를 한번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AI와 관련된 반도체 sek터,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혹시나 물리적, 그러니까 생성형 AI에서 물리적 AI로 진화하는 게 중국이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 일례적인 예가 BYD가 딥시크를 사용해서 전차종에 자율주행을 탑재한다. 다만 아직 그 합성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BYD 자동차는 옆에 벽을 살짝 긁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직까지 많이 배우지 해소할 수 못해서. 있겠죠. 네, 근데 그 인구가 BYD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저는 금방 학습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중국 테크에 가장 어떻게 보면 우선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 아니면 내수 소비 부양 조치가 나온다, 10월 달에. 그리고 여기서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 그럼 이때 6개월이라는 자금이 사실은 증시로도 흘러갈 수 있지만 6개월이라는 자금이 풀렸던 소비로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건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2026년 소비 쪽으로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테크는 계속 가겠지만 소비 쪽도 같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아마 중국 증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이 금리 인하는 지금 4개월째 동결하고 있는 LPR 금리 말씀하시는 거겠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통화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면 소비 쪽에도 이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앞서서 AI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물리적 AI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무님 오늘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늘 목소리로 화면으로 만나 뵙다가 오늘 모시게 됐는데 한국 일정이 언제까지시라고요? 전 다음 주 화요일까지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10월 달에 또 오는데 그때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여기 스튜디오로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재충 상무님은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또 한 번 꼭 모시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도 또 많은 응원과 관심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연결하면서 늘 강조해 주셨던 유동성 장세, 그리고 이 AI 기술주에 대한 관점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셨고요. 오늘 내용 꼭 한번 이렇게 복습까지도 해보시면 정말 투자 전략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잠시 우리 시장 추이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1% 내외의 내림세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수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진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2% 넘게 내리고 있고 SK하이닉스 3% 넘게 현재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본 증시도 낙폭이 조금은 깊어졌습니다. 0.7%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면 저희는 그래도 이제 다가올 중화권 증시 개장을 좀 준비를 해볼 텐데요. 앞서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이 투자 전략 전반적인 이야기 나눴고요. 이번에는 어제 시장 흐름 그리고 현지 매체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준혜 아나운서 그리고 김서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준혜 아나운서는 저희 방송에 오늘 처음 모시게 됐는데 이하림 맞습니다.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렇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저희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하림 캐스터 3일 동안 좀 대신해서 중화권 증시 여러분들께 좀 알차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정준혜 아나운서에게도 많은 환영의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준혜 아나운서 저희 이 코너가 시작할 때 이 팀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라고 불러주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시아 시장을 본다고 해서 아장팀이라고. 아장팀.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정준혜 아나운서도 저희 아장팀에 함께 편입이 됐다는 점 확인을 좀 해보시면서 자, 그럼 우리는 정준혜 아나운서와 함께 어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업종이 움직였는지 꼼꼼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합권 흐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어제 중화권 증시 좀 어떻게 마감했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국경절 연휴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조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술주 강세로 선전 성분지수는 0.6% 상승을 했지만 이 상해 종합지수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소폭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는 저희가 최장 연속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봤지만 아쉽게도 어제는 좀 꺾이면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어떤 업종들이 어제 시장을 주도했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서 기술주가 제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좀 초록색 불이 많고 또 빨간 불을 켜낸 종목들을 좀 보시면 섹터들을 좀 보시면요. 반도체주가 일단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2차 전지나 게임, 자원주도 좀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는 가격 상승과 기술 자립 기대감 그리고 강한 정책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자금이 좀 대거 유입이 된 모습이었고요. 특히 반도체 설계 제조업체인 해광신식 여기 보이시죠? 3%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도 강했는데 여기가 배터리 주거든요. 2차 전지주 보시면 CATL 장중에 5%까지 상승을 했다가 아쉽게도 오후장에서는 상승폭을 좀 축소를 하면서 그래도 3%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장중 한때 귀주 모태주 시총을 좀 앞질렀다는 점은 유의미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시면요. 이 종목이 글로벌 10위권 배터리 제조사인데요. 이브 에너지가 6% 급등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게임주가 어제 좀 강했어요. 여기 아래 보이시면 여기가 게임주인데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9월에 145개 게임을 대상으로 게임 판호가 바로 발급이 되면서 그 기대감에 게임주인 세기화통이 5%의 강세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요, 농업은행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대부분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양주 같은 경우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또 빨간불 켜낸 종목들 보시면, 섹터들 보시면 통신 설비주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 강세를 보였고, 여기 보이시면 태양광 관련주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쪽이 어제 좀 강했다는 점 중국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만 가권지수도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대만 가권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0.6%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TSMC 주가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TSMC 강세 속에서 대만 가권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지만 어제는 좀 소폭 하락을 했고, TSMC 주가는 엔비디아와 오픈AI 대규모 투자로 불거진 AI 거품론 영향으로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들이죠. 테리픽 10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먼저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이잖아요. 알리바바. 네, 정말 매일 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알리바바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마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알리바바의 주가는 계속해서 좀 팔로우업을 하실 것 같아요. 그저께 알리바바가 AI 투자 확대를 발표를 했는데 3년간 무려 7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엔비디아와 손잡고 피지컬 AI 분야에서도 협력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돈나무 언니도 4년 만에 이 알리바바의 주식을 대거 매집했다고 하죠. 이 소식에 이틀 전에는 9% 급등세를 보였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거든요. 0.5% 정도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을 짚어보자면 네. 모건 스탠리와 UBS 그리고 시티 등 글로벌 IB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발행을 했고 CICC는 알리바바의 목표가를 204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175달러니까 미안하죠. 175니까 이제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금방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이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높아진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알리바바 차트 볼 때마다 채팅창에서 뭐 혁명적이다, 뭐 갭은 기본이네, 혹은 이렇게 네. 불기둥 세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알리바바 저희가 테리픽 10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요? 네, 그 다음은 메이투안인데요. 메이투안 같은 경우는 지난주 반등을 시도했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빠지고 또 이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징동닷컴인데요. 징동닷컴은 어제 좀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모습이었습니다. 0.9%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비아디도 체크해 볼게요. 비아디는 이 8월 유럽 시장에서 순수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차, 이런 친환경차 판매가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는 테슬라보다 2달 연속 좀 앞선 결과라고 하는데요. 테슬라가 요즘 유럽 시장에서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빠지고 있고 또 비아디는 오히려 지금 상승을 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자동차, 지리자동차도 보도록 할게요. 지리자동차는 그저께 위성 12개를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위성들이 차량 통신과 자율주행 지원에 좀 쓰인다고 하는데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어제도 1%대 상승불 켜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도 볼게요. 이 9월 게임 판호가 나왔는데 텐센트의 귀환이라는 게임이 포함이 돼서 이틀 연속 그 모멘텀 받아가면서 어제도 오름세에 나타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요. 0.2%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샤오미 보도록 할게요. 샤오미는 기대했죠, 저희가. 네, 맞습니다. 샤오미는 오늘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우선 자동차 쪽 먼저 보시면 차량 인도 속도를 대폭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량을 주문을 했을 때 좀 인도량이 빨라지는 건데 인도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부 모델은 최대 6주간 앞당겨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샀을 때 빨리 오는 게 제일 좋잖아요. 기다리는 시간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요. 네. 6주나 좀 앞당겨지면 한 달가량 앞당겨지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법입니다, 약간.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생산 능력이 좀 증가됐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2027년부터는 유럽 시장에 전기차를 좀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4%대 강한 불기둥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7시쯤 아이폰 17에 이어서 이제는 샤오미 17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죠. 혹시 보셨나요, 디자인?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어떤가요? 봤는데 보셨나요? 제가 이제 이슈하면서 띄워드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볼 수 있나요, 저도? 자세하게 이제 네. 알려주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거든요. 근데 너무 아이폰 17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요. 너무 비슷하게 생겼고 지금 화면도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맞아요. 뒤에 모습도 약간 어머. 비슷하지 않나요? 컬러도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트렌디한 컬러를 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막 프로맥스 이런 것도 또 똑같이 비슷하게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세하게 이제 서희 아나운서께서 알려주실 예정이고. 네. 준혜 아나운서 의상이랑 같은 색이었네요. 약간 그러네요. 말차 색깔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샤오미 주가는 4% 상승을 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올랐던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두로 넘어가 볼게요. 바이두 같은 경우는 두바이에서 50개 자율주행 테스트 면허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개방 도로에서 로보택시 시승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1.7%, 1.8% 가까이 빨간불 켜냈습니다. 그리고 네디즈 보시면 어제는 좀 1%대 약세를 보였는데요. 변동성이 좀 큰 모습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SMIC는 반도체주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잖아요. 보시면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데 어제는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요 지수들 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어제는 기술주가 제가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술주 중심의 차이넥스트가 1.5%로 가장 많이 올라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중국판 나스닥, 과창판 50은 1.2%로 두 번째로 많이 올랐고 CSI 300 지수가 0.6%로 세 개 중에서는 가장 낮게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약간 과창판 쪽에서 좀 강한 흐름이 나와준 전일장 흐름이었습니다. 저희 개별적인 종목 이슈도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개별 이슈가 있었던 뉴스 하나 가져왔는데 샤오펑이거든요. 샤오펑 주가도 함께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약 1억 달러 규모의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을 완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달로 운전 자본을 보강하고 또 리스 사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주가는 3% 넘게 급등을 했는데 오늘 주가도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샤오펑 소식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앞서 샤오미 같은 경우는 지금 채팅창에서 바로 또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있어요. 네. 치즈볼 민주님께서 광군제 샤오미 폰 사야지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광군제가 11월 중순이죠. 네, 맞아요. 저희가 빼빼로데이로 좀 기억을 하는 네. 그쯤에 샤오미 폰 사야지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진선님께서는 샤오미 밸류체인 ETF도 함께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 전기차 신제품 출시 이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마 어제도 샤오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샤오미 코리아 스토어가 이번 주에 오픈한다는 내용도 함께 좀 추가적으로 오픈한다는 235점 소식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어제 시장에서 중화권 증시 어떤 흐름 보였는지 살펴봤다면 이제는 현지 매체에서는 어떤 내용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서희 아나운서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이 저희가 틱톡에 대한 숙제도 오늘 아침에 좀 더 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부드럽게 나아가는 듯 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좀 다른 매치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어제 미국을 향해서 정말 강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는데요. 네. 대만에 무기 판매에 연루된 미국 기업 3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올린 겁니다. 이 명단에 들어가면요, 중국과의 무역 그리고 투자 활동에서 각종 제약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상 중국 시장과는 거래하기 어렵다는 낙인이 찍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미국 기업 3곳은 수출 통제 리스트에까지 추가가 됐는데요. 이 경우엔 중국에서 생산되는 첨단 부품 그리고 이중용도 기술을 사실상 공급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이번 조치로 총 6곳의 미국 기업이 동시에 규제를 받게 된 건데요. 중국은 대만 무기 판매는 국가 주권과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또 이번 제재가 그 대응 수단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면 미중 갈등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는 점을 좀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방산, 위성, 또 첨단 섹터 이런 부분들은 타깃이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기술 그리고 안보 갈등 이게 다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스튜디오에 모셨던 이재충 상무님께서도 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좀 어떤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게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이번 주에 리튬에 이어서 구리에 대한 이야기도 미국 시장에서부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3위 광산에서 생산이 좀 중단됐다. 프리포트 맥모란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구리 가격을 움직이기도 했는데 중국 안에서도 구리에 대한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어제 비철금속 섹터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네. 이 비철금속 안에는 구리나 알루미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엔 구리업계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중국 비철금속협회 구리분회가 최근 회의에서 업계에 만연한 내권 경쟁,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소모적 가격 경쟁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량화 정책과 같이 봐야 되는 게 이 내권 경쟁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심한 경쟁을 좀 방지하겠다는 건데요. 네. 생산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가격을 무리하게 깎아가면서 서로를 잡아먹는 싸움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래서 구리 정광 가공비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다가 다 같이 손해본다라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협회 측에서는 국가 이익에도 해롭고 산업 발전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식의 경쟁을 막고 고품질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에 시장은 곧바로 반응을 했는데요. 구리 관련 종목과 그리고 금속 ETF의 매수세가 붙으면서 어제 비철금속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장 초반부터 중국 본토 A주 또 홍콩 둘 다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잠깐 어제 섹터별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띄워드렸는데요. 중국의 본토 A주 비철금속 분야입니다. 공업금속이라는 분야인데요. 이 분야가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비철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5일간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 초록색이 하락인데 계속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소식에 급등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고요. 홍콩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홍콩에서는 이 비철금속이 일반 금속 및 광석 섹터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게 어제는 2%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소식에 한 번에 상승을 했던 모습입니다. 결국엔 이 무리한 가격 전쟁은 끝내고 진로 승부를 보자는 메시지가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로 읽혔던 모양입니다. 정말 김서희 아나운서가 내용 전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반영양화 정책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게 2차 산업 전반의 기류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양보다 질이라는 부분에 중국 시장도 집중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참고를 해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또 주인공이었던 샤오미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자세한 영상, 사진 등등을 제가 너무 보고 싶거든요. 네, 이번엔 샤오미 소식을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잠깐 샤오미 이제 화면으로. 자료를 띄워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화면보다 더 훌륭해서 이게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이 보여주세요. 좀 들기도 하는데 일단 이 앞에서 이제 띄워주시는 이 영상도 훨씬 더 고퀄리티네요. 그래서 제가 제 거를 띄우기가 참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주눅 든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 어제 저녁에 중국 시간으론 7시, 한국 시간으론 저녁 8시였죠. 샤오미가 새 스마트폰 17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카메라 그리고 배터리, 성능 전반을 끌어올렸고요. 이젠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아이폰과 맞붙겠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와, 네. 어제도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레이준 회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이제는 샤오미는 기술로 승부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날 샤오미 자동차 쪽에서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차량 인도 속도가 대폭 빨라졌다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잠깐 테리픽10 보여주시면서 주가가 왜 올랐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차량 인도 속도가 정말 빨라졌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모델은 무려 6주, 길게는 2달 가까이 앞당겨서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만큼 생산 능력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즉, 샤오미는 지금은 자동차로 단기 모멘텀을 만드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이 17 시리즈로 스마트폰 시장을 흔드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또 반도체까지 잡겠다는 청사진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회사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걸로 보입니다. 오늘 샤오미 주가, 어제죠. 어제 샤오미 주가도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장에서 보시면요. 이게 지금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샤오미인데요. 5%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5일간 흐름을 보시면 샤오미가 이제 좋은 소식이 예고가 많이 되긴 했지만 그게 장에는 반영이 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오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4.5%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곧 이제 장이 열리고 나서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샤오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이 기업의 이야기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바이두 빠르게 자율주행 이야기 살펴보죠.
네, 마지막은 바이두입니다. 바이두의 자율주행 서비스 러브콰이파오, 영어로는 로보택시 플랫폼입니다. 이 서비스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첫 번째 자율주행 테스트 면허, 일명 001 라이선스를 따냈습니다. 이번 주 열린 세계 자율주행 교통회의에서 개방도로에서 실제 시승 서비스를 허가받은 기업은 이 바이두가 유일했습니다. 현지 도로에서 로보택시를 직접 타볼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이두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기술 기업이 이 두바이와 같은 글로벌 무대에서 공식 허가를 받았다는 건 앞으로 해외 진출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바이두 주가 흐름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바이두 주가 흐름이고요. 역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걸로 가져왔습니다. 2.3%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바이두는 최근에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제 최근 이틀간은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 좋은 소식을 듣고 다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던 모습입니다. 바이두도 앞으로 계속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서희 아나운서 우리 러브콰이파오 한번 이 현지 발음으로 읽어주면 안 되나요? 러브콰이파오, 네, 오, 네, 그렇습니다. 네. 오, 그냥 로보택시가 로봇이 빨리 네. 뛴다, 뭐 이런 식으로 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이네요. 저희가 이 바이두, 샤오미 같은 굵직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이 김서희 아나운서의 현지 매체 이야기 그리고 정준혜 아나운서의 시장 총정리까지 들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개장을 앞두고 어제 시장에서 주목해야 했던 내용들 살펴봤어요. 김서희 아나운서, 정준혜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는 바로 개장 전략 짜볼 텐데요. 오늘은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님 연결합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또 여기에 국경절 연휴도 이제는 거의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자, 전일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국경절, 중추절 연휴가 좀 길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번 주 장세 보면 뭐 장 초반에는 좋았다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자금이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연휴 영향이 저는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큰 조정은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10월 이제 중후반 뭐 사중전에 열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엔 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후에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는 이 배터리 관련해서 또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CATL 탄력을 받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CATL의 투자 매력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최근 그 CATL 주가 상승 우선 배경을 보면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이 사용하는 배터리 설치 확대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폭을 좀 이제 키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외사 보고에서도 보면 이 CATL의 수익 전망치를 이제 상향 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ESS 배터리 수요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향후 이 CATL 주가 추가 상승은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12일에도 이 발개위와 중국의 이제 에너지국이 2027년까지 100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ESS 설비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중국은 신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 설치 용량 자체는 이미 이제 전국 목표치를 넘어서서 과잉 공급 상태이긴 하지만 이에 비해서는 이제 실제 사용량은 굉장히 이제 미미합니다. AI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제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아마도 이 신에너지 사용량을 이제 늘릴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이제 사용량 자체를 그렇게 되면 ESS 설치가 이제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이제 15차 5개년 계획, 그러니까 올해로 끝나는 이 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보면 ESS 설치 목표치는 사실 미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15차 5개년 계획, 내년부터 시작하는 이 15차 5개년 계획에서는 그 목표치를 아마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 정부는 이 ESS 설치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수혜는 CATL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 저희는 ESS 정말 가장 큰 하나의 투자 키워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ATL 상승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런 가운데 AI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도 계속해서 좋은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전력 수요도 뭐 여기에서 지금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술주에 대한 이 쏠림 현상은 또 계속 이어질까요? 네,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난 24일에도 이제 뭐 알리바바가
향후 3년 AI 인프라 투자가 이제 기존에 밝혔던 3,800억 위안을 더 상회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 저도 4월에 이제 알리바바를 직접 탐방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와 같은 AI 인프라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이다. 특히 대형 기업들이 어제도 징동도 향후 3년 내에 조 단위의 AI 생태계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련주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 등등 이런 계획안이 발표되고 있고, 또 결국 그렇게 됐을 경우에 AI 가속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캠브리콘 같은 GPU 기업들의 이제 수주 등 이런 물량도 또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실적에 반영되고 하면서 주가에도 이제 긍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AI 기업들의 이 캐펙스 투자 확대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문제가 중국 경기 펀더멘탈이 약하다 보니 이와 같은 IT주로의 이제 쏠림은 당분간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올해에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이제 4분기에 중국 정부가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 중국의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이 렌트비 수준까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매매 물량이 좀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는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때쯤에 좀 내수주도 관심 가질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대형 IT 기업들이 쏘아 올리는 내용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펀더멘탈이나 이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당분간 기술주 쏠림 현상 올해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중국은 10월 1일부터 이제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 다음 주 초반까지는 증시 변동성 확대는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통신이나 IT 업종들 이제 조정 받으면 또 다시 반등하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 지수 조정폭 자체는 이제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별 이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데, CATL 같은 경우는 8세대 하이니켈 배터리 출시 기대감이 있고, 또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가동 중단으로 원자재 가격 강세, 원자재 업종들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좀 업종 차별화 모습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전략 전망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신영증권 성현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중화권 증시 전략까지도 함께 짜봤습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 유튜브 채팅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응원과 질문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실시간 소통하면서 알찬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잠시 후 10시부터는 아시아 증시 라이브가 이어지니까요. 실시간 시황도 꼭 함께 해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